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화요일 YTN 사이언스 24 시작합니다. 세 번째 도전하는 나로호 최종 발사를 하루 앞둔 오늘 최종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전 9시 반부터 최종 리허설을 시작했고 오후 4시쯤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리허설은 연료는 주입하지 않은 채 발사 절차에 따라 명령을 내려 발사체와 발사대, 추적 시스템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발사 예행 연습입니다. 리허설이 끝나면 한러 연구진은 리허설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에 저녁 8시쯤 한러 비행시험위원회를 열어 발사를 최종 확정합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나로호 발사위원회를 열어 날씨와 우주 환경 등을 고려한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합니다. 돌발 변수만 없다면 나로호는 내일 오후 4시에 최종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렇게 수직으로 기립돼 최종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는 100kg급 과학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리는 로켓입니다. 전체 길이는 33m로 건물로 따지면 8층 높이 정도이고 중량은 140톤이나 되는데요. 이 나로호의 구조와 기능을 김웅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나로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하단부입니다. 액체 엔진을 사용해서 발사 직후 비행을 담당합니다. 하단부가 해체된 뒤 작동하는 상단부는 고체 엔진을 사용해 위성을 운반합니다. 상단부와 하단부를 합친 나로호의 전체 길이는 33m 정도입니다. 그럼 나로호의 구조와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0% 우리 기술로 만든 나로호의 상단부입니다. 나로 과학위성이 실린 핵심 부이기도 합니다. 상단부는 이렇게 페어링과 위성, 전기 모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어링은 로켓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위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대기권을 벗어나면 해체됩니다. 전기 모터는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당연히 방향이 잘 맞춰져야 할 텐데요. 지난해 마지막 발사 시도 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방향 제어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발사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위성이 목표 궤도에 들어가면 2단 엔진의 역할도 끝이 납니다. 궤도에 진입한 위성은 자체 배터리를 사용하다가 태양 전지판을 펼쳐서 태양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하단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성이 실린 상단부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게 바로 하단부, 이 발사체의 몫입니다. 발사체 대부분은 산화제인 액체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입학한 대기권 밖을 비행할 때 주연료인 등유를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상단부와는 달리 이 하단부는 러시아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로호의 이런 모든 구성품들이 제 역할을 해서 위성과 인공위성 연구센터 사이에 교신이 이루어지면 나로호 발사는 성공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또 이 나로호에 실리는 나로과학위성은 우주 환경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 국내 위성 가운데 처음으로 타원 궤도를 돌게 되는데요. 나로과학위성의 모든 것, 김지현 기자가 전합니다. 나로호의 탑재체 나로과학위성의 모습입니다. 가로 세로 1m, 높이 1.5m, 무게 100kg의 소형 위성입니다. 이전에 개발된 과학기술 위성 2호와 비슷한 크기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 위성 2호는 2차례 발사 실패로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과학기술 위성 2호는 제작비가 130억 원, 제작 기간도 3년이 걸렸지만 나로과학위성은 1년 만에 제작됐고요. 제작비도 20억 원에 불과합니다. 위성의 주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랭미어 탐침, 그리고 이 부분이 우주 방사선 측정 센서입니다. 태양의 움직임, 온도, 습도 같은 기본적인 우주 환경을 관측하고요. 위성 궤도가 비뚤어지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레이저 반사경도 보입니다. 그리고 국산 기술로 처음 제작된 자세 제어 필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장비가 바로 fem토초 레이저 발진기라는 것입니다.
1천조분의 1초, 즉 fem토초로 레이저를 발생시켜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위성이 제자리에 안착하면 세계 최초로 광섬유를 이용해 fem토초 단위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반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제는 위성을 우주로 올립니다. 위성이 도는 것이 색다르죠? 나로과학위성은 국내 위성 가운데 처음으로 타원 궤도를 돕니다. 지구에서 가깝게는 300km, 멀게는 1500km까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지구를 매일 14바퀴씩 도는데요. 일반적인 위성이 태양과 궤도면이 이루는 각이 일정한 태양동기 궤도나 원형의 궤도를 도는 반면 나로과학위성은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돕니다. 그 이유는 위성의 임무가 지구가 아닌 먼 우주 관측, 즉 광범위한 우주 관측이기 때문입니다. 나로과학위성이 우주여행을 시작하면 우주 환경을 관측하고 나아가 감시하는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YTN 김재현입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이나 TV 홈쇼핑에서 옷을 살 때 옷을 입어보지 못해서 곤란을 겪었던 경우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단 1초 만에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서 온라인 의류 시장에 새로운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이나 주부들의 고민거리인 옷 코디. 촉박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옷을 제대로 입어보지 못해 겪던 고충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3D 아바타를 통해 입고 나갈 코디가 자동적으로 디스플레이되는 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을 통해 옷을 구입하는 소비자와 판매자에게도 희소식입니다. 가상으로 옷을 입어볼 수 있어 현재 60%에 이르는 온라인 쇼핑몰의 반품 비율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캐릭터 같은 아바타를 만드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1초 이내에 신체 주위별을 측정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디지털 캐릭터를 간단히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델로 한 3D 아바타가 나에게 꼭 맞는 옷을 선정해주고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는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3D 체험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몸을 복원하는 3D 신체 계측 기술과 신체의 부피와 허리둘레 등 자기 몸에 맞는 의류를 고를 수 있는 3D 가상 피팅 서비스 기술이 동원됐습니다. 체감형 3D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이 기술은 TV, 홈쇼핑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고정식 신체 스캔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면서 1초 만에 몸을 스캔할 수 있어 10% 미만의 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높은 제작 단가와 수작업 공정이 많이 필요한 디지털 영화나 게임 등 고품질 3D 캐릭터 제작의 문제점인 경제적, 기술적 장애 요인을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자기 신체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비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의료 쪽 분야라든지 아니면 자기 몸에 맞는 자신만의 옷 그리고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는 3D에서 체험하는 3D로 진화한 3D 기술. 상용화를 앞둔 3D 가상 의료 서비스 기술은 급속히 확대되는 세계 온라인 패션 문화를 주도할 혁명적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암 환자의 암세포를 실험쥐에 이식해서 환자의 조직과 유전학적 특성이 일치하도록 만든 아바타 마우스가 개발됐습니다. 이 아바타 마우스를 이용하면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한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삼성서울병원 난치암 연구사업단의 주경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아바타 마우스가 무엇인지 이게 뭐 일반 실험용 쥐와는 어떤 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전에도 암 동물 모델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 동물 모델을 만들려면 암세포가 필요하죠. 예. 근데 이 암세포가 몇십 년 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암세포를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을 대변할 수는 없겠죠. 예.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바타 마우스를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아바타 마우스는 우리 거의 대부분의 암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되죠. 이 수술 조직에서부터 우리는 그 환자의 암세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암세포를 그 생쥐에다 이식을 하면 그 생쥐는 암 환자와 똑같은 암세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존의 암 동물 모델과 달리 똑같은 암세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아바타 마우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이번에 만든 아바타 마우스를 뇌종양 그 암의 세포를 이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네. 뇌종양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라고 알려진 교모세포종을 이용해서 아바타 마우스 만드셨다고 하던데 교모세포종이 어떤 질환인 건가요? 교모세포종은 뇌암 중에서도 가장 악성인 암인데요. 네. 기존에 불치병이라고 그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암 중에 하나죠. 뇌암이라는 것이. 그 교모세포종에 걸린 환자는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는데요. 모든 치료를 다 한다고 해도 1년 안에 50%의 환자가 돌아가시고요. 2년 안에 90%의 환자가 돌아가십니다. 예. 그리고 최근 50년 동안 거의 새로운 그 치료법이 개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성인 종양 중에서도 가장 악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가장 악성인 종양에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해보고 싶어서 저희가 가장 먼저 아바타 마우스의 대상으로 교모세포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뇌종양 환자가 받는 항암 치료를 아바타 마우스에 시행했을 때 그러면 치료 결과가 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까? 실험 결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좀 전에 제가 교모세포종 환자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떤 환자는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좋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바타 마우스를 만들어서 환자와 똑같은 방사선 치료를 생쥐에다가 시행을 하였을 때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좋았던 환자로부터 만든 아바타 마우스는 역시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좋았고요. 그렇지 않은 환자로부터 만든 아바타 마우스는 방사선 치료에 내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환자에게 치료한 결과와 아바타 마우스에서 치료한 결과가 굉장히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뭐 아바타 마우스 이용해서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무엇인지 뭐 쉽게 알아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항암제는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각 환자에게 어느 게 제일 좋은지 알아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미리 아바타 마우스에다가 치료를 해본 다음에 가장 좋은 치료법을 환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아바타 마우스 기술이 실제 환자 진료와 치료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과정이 또 남아있는 건가요? 아, 네.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한 것은 아바타 마우스를 만들 수가 있고, 이 아바타 마우스에 환자와 똑같은 치료를 했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걸 증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은 이 아바타 마우스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실행한 후에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였을 때 그걸 환자한테 똑같은 치료법을 했을 때 환자도 똑같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지는 아직 검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아주 세밀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번에 개발하신 이 아바타 마우스가 악성 뇌종양 치료에 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삼성서울병원 난치암 연구사업단 주경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재원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와 김철훈 양리학교실 교수가 주도하고 김문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팀이 참여한 연구팀이 강박증과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시냅스 불균형으로 생기는 뇌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김선미, 이승환 교수팀은 비타민 D가 부족한 아이들은 복부 비만과 고지혈증 등의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방부 산하 항공우주국은 원숭이를 실은 로켓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아랍 방송 채널 알-아람이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네, 인류가 발전하면서 국가 간의 장거리 왕래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육로로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바로 차량이죠.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면 바로 엔진과 함께 바퀴고 그중에서도 타이어인데요.
오늘 도구의 재발견 시간에서는 차량에서 중요 부분 중에 한 곳인 타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자동차 구입하거나 이야기할 때 외관이나 내부 인테리어, 연비 등을 또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타이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동차를 이야기하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그러나 사실 타이어는 자동차의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타이어에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느냐에 따라 차량 안전은 물론 연비까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자동차를 관리할 때 엔진이나 기타 소모품 혹은 외관을 주로 보는 게 전부인데요. 아쉽게도 타이어는 눈에 또 잘 띄지 않아서 문제가 없으려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좀 소홀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타이어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크기와 폭이 다르고 또한 타이어 표면의 모양의 기능에 따라 다양한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어의 모든 것과 그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고대 이집트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피라미드. 이집트인들은 이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될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과정에서 바퀴와 유사한 역할을 한 통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최초의 바퀴는 명확한 연대는 이제 규명이 되지 않았지만 최초에는 이제 무거운 돌 등을 밑에 통나무 등을 넣어서 이제 굴리는 형태로 시작이 됐을 거라 추측을 하고 있고요. 기원전 3,500년 경에 보면 널빤지를 나무를 여러 개를 겹쳐서 둥근 형태로 가공해서 바퀴의 형상을 띠는 유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퀴가 등장하기 전 사람들은 나무 썰매 밑에 굴림대를 받쳐 짐을 날랐습니다. 이런 굴림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한 고대 왕국이 바로 이집트였는데요. 이집트 문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피라미드는 굴림대를 이용해 무거운 돌들을 옮겨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통나무를 잘라 만든 간단한 원판 형태의 바퀴는 기원전 5,000년경부터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이 원판은 통나무를 세로로 잘라 둥근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기원전 3,500년경에는 세 조각의 두꺼운 판자를 맞추어 연결대를 댄 후 구리못을 박아 만든 형태의 바퀴가 등장했고 우르 왕조 시대에는 이 바퀴로 최초의 이륜 수레를 완성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축대를 끼우는 중심 바퀴통에 테두리 바퀴를 연결하는 바퀴살로 이루어진 새로운 바퀴가 등장했고 이 바퀴는 전차를 제작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이렇듯 바퀴의 탄생은 수레와 전차의 개발을 이끌었고 달리는 말이 끄는 전차는 고대 제국의 흥망을 좌우한 강력한 전쟁 무기가 되었습니다. 수레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으로 널리 퍼지며 세계사를 바꾸어 왔는데요. 수레가 널리 사용된 대표적인 나라인 로마는 대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훌륭한 도로를 건설해 전차를 유용하게 활용했고 대전차 경기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오락을 위한 전차 경기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수레와 전차의 활용은 로마가 대제국을 유지한 비결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바퀴의 재료는 처음에는 목재였지만 기원전 100년경에는 바퀴 테두리에 철판을 두른 바퀴살 바퀴로 진화하게 되었는데요. 이어서 등장한 고무 바퀴와 공기를 얻는 고무 타이어의 출현으로 바퀴는 한층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바퀴가 달린 수레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된 시기는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대였는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110여 개의 벽화 구분에서 40대의 수레와 4개의 수레바퀴 그림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 귀족들의 일상적인 외출 수단은 가마가 아닌 수레였는데요. 이 수레는 여성들도 타고 다녔고 거대한 성과 사찰 등이 건설될 때는 진 수레로도 활발히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와 조선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수레 활용은 크게 줄어듭니다. 도로가 발전하지 못했던 조선은 수레 대신 가마와 지게를 사용했는데요. 한말 고종 황제가 바퀴가 달린 마차를 애용했지만 널리 대중화되지는 못했습니다. 1845년경에 지금과 같은 어떤 공기 주입식 타이어가 최초로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과 동일하게 튜브가 없이 만들어진 타이어는
1947년에 튜브레스 타이어가 최초로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그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의 표면과 직접 접촉하여 주행하는 타이어의 외측은 고무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나 손상으로부터 내부의 구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고무층은 트레드, 보강 벨트, 카카스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노면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인 트레드는 잘 마모되지 않는 튼튼한 고무로 제작되며 접지면에는 트레드 패턴이라고 하는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요. 원주 방향을 따라 여러 개의 홈을 만들어 놓은 리브형은 코너링과 승차감이 우수해 승용차에 적합하고, 타이어의 회전 방향에 직각에 가까운 홈을 여러 개 파놓은 러그형은 구동력과 제동력이 좋아 트럭이나 산업용 차량 등에 사용됩니다. 노면과의 접촉 부분을 독립된 블록으로 구성한 블록형은 제동력이 좋고 가로 방향으로의 미끄러짐이 적어 겨울용 타이어나 건설용 차량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현재는 이 두 패턴이 조합된 형태인 리브 러그형으로 타이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레드 패턴은 타이어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승차감, 소음과 같은 다양한 특성에 관계됩니다. 하지만 레이싱카에 사용되는 경주용 타이어는 무늬가 없는 슬릭 타이어인데요. 별도의 패턴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노면과의 접지력을 최대한 높여 노면에 착 달라붙도록 하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기능과 패턴을 지닌 타이어는 차종, 구조, 계절, 용도 등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타이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PCR이라고 해서 승용차용이 있고요. 그다음 경트럭용, TBR, 트럭 버스용 타이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용도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용이 있고, 또 특수하고 이제 첨단 기술이 필요한 어떤 항공기용 타이어도 있고, 또 승용차용 타이어라고는 하지만 F1 경주용 타이어는 좀 따로 구분을 하고요. 타이어의 외관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타이어의 외관을 통해 브랜드명, 패턴명, 최대 하중 및 최대 공기압, 제조일자, 원산지 등 수많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에 표시된 숫자들은 저마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타이어의 외관에 이와 같은 숫자가 적혀 있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 195는 타이어 트레드의 폭입니다. 타이어가 크다 또는 작다라고 말할 때 보통 이 숫자를 보는데요. 일반적인 타이어의 폭은 200 전후이지만 고급 자동차의 경우 그 폭이 250 이상이기도 합니다. 타이어의 폭이 크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폭이 넓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차가 코너를 돌 때는 오히려 폭이 좁은 타이어가 유리한데요. 간혹 럭셔리카의 경우 안정성과 코너링을 동시에 고려해 앞바퀴와 뒷바퀴의 폭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트레드 폭의 뒤의 숫자는 편평비를 나타내는데요. 편평비란 타이어 단면의 폭에 대한 높이의 비율로 단위는 시리즈인데요. 70, 60 등 그 수치가 낮을수록 폭이 넓은 타이어를 나타냅니다. 타이어의 외관엔 제조일자도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1609라는 숫자 중 뒷 두 자리는 제조 연도를, 앞 두 자리는 몇째 주에 만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타이어의 재료인 고무는 빛이나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제작된 지 오래된 타이어는 갈라지거나 경화될 위험이 있는데요. 따라서 타이어를 구입할 때는 제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 후 3년 이상 경과된 타이어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공기압을 자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공기압은 타이어의 수명, 승차감, 연료 소모 등과 관계가 있으므로 항상 규정의 공기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타이어 관련 사고 중에 70%가 공기압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결국은 운전자 실수가 아니고 차량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사고의 전체적으로 43%, 10명 중에 4명이 타이어 공기압이 저압이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을 명확히 알고 정확히 체크해 주는 요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천 년간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질주해온 바퀴. 바퀴의 등장으로 물자의 이동이 촉진되었고 사람들의 이동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나무로 만들어진 단순한 원형 바퀴가 이끌어낸 놀라운 변화들은 오늘날의 타이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핵심 중 하나인 자동차 문명을 이끌며 전 세계의 편리함을 선사한 타이어. 인류에게 눈부신 속도를 선물한 이 위대한 발명품의 또 다른 진화를 꿈꿔봅니다. 네, 타이어 하면 고무로 된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타이어를 제작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어는 우선 원재료인 고무의 품질도 좋아야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어 성형 과정인데요. 성형은 타이어 표면의 모양을 만들고 타이어를 원통형 복합체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바로 제작사의 노하우가 들어가며 품질의 차이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타이어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리브형, 러그형, 리브-러그형, 볼록형으로 나뉘고 또 눈이 올 때는 스노우 타이어를 사용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타이어는 뭐 자동차의 빼어난 디자인에 가려서 그 중요성이 좀 부각되진 않지만 정말 중요하고 종류도 다양한데요. 앞으로는 타이어를 선택할 때 자신이 차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파악해서 타이어를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류에게 빠르게 이동하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선사해준 타이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문수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사이언스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